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공감 칼럼 문장들의 두 필진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문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다. 윤상현 의원이 지난 2일 대통령 관저 앞 보수단체 집회에서 연설했던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다. 일단 이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평론가님부터. 그러니까 전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예.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거 언제 생각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한 단어였는데 국채. 예. 예. 윤 대통령이 곧 국채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곧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등식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이거 언제적 얘기야. 이게 왕조도 아니고 요즘 또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국채. 예. 서윤 시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를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예. 그게 1600년대거든요. 예. 17세기. 예. 네, 그러니까 500년 전에 태조 이성계에 있을 때 이야기를 지금 들어야 되나 너무나 갸우뚱했습니다. 예. 함께 말하면 좋을 작품 좀 소개시켜 주시죠. 제가 그래서 루이 14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역사책을 좀 봤어요. 예, 예. 그 세계의 역사라고 앤드루마가 쓴 책인데요. 사실 역사책은 이 정도 시기의 해석은 다 똑같아서 루이 14세 시기를 봤거든요. 앤드루마는 루이 14세 시기 절대 군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럽을 지배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은 중앙 집권화되고 근대화된 군주제, 즉 절대주의였다. 절대주의는 가짜 보석과 추문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음울한 개념이라 말해도 잘못된 해석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 때가 마치 프랑스의 전성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때 루이 14세가 무리한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토목공사, 운하공사를 함으로써 세금을 대폭 올려요. 그래서 귀족도 힘들지만 전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뉴스가 너무 많고 이 뉴스 나왔다가 저 뉴스 나왔다가 마음의 진폭이 지금 너무 커요. 예. 이게 프랑스 혁명은 실질적으로 200년 걸렸다고 해요. 중간에 반동적인 움직임도 너무 많았고 친위 쿠데타도 있었어요. 나폴레옹 1세 3세에. 예. 그 200년이 넘는 프랑스 혁명의 그 기간을 우리가 한 3, 4개월 반년 동안 겪어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더 편해지기도 했고요. 근데 뭐 지금 프랑스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절대 왕정 시대를 계속 살았던 거잖아요. 예. 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 5,000년 동안 우리가 왕조 시대에 살았던 거고. 20세기 초에 이제 우리가 왕정을 벗어났다. 대한제국이 세워지면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예. 일제 강점기에서 굳이 우리가 민주공화정의 역사를 찾자면 상해 임시정부부터죠. 1919년. 예. 그러니까 그때 상해 임시정부 헌법을 제정해요. 그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1919년 4월 11일 날 제정하고 공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게 사실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예. 그때부터 사실 한 100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리처드 호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까지 꺼내지 않아도 우리 유전자에는 어찌 보면 공화제보다는 왕정에 대한 유전자가 조금 더 많이 남아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우리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현대사회가 돼가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만든 거잖아요. 사회 질서로.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하나씩 적응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역사는 우리가 좀 짧은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 규범은 민주주의 질서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지금 왕조 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게 했어요. 왕정의 문화 유전자를 단박에 없애려면 프랑스 혁명 얘기를 다시 하자면 그렇게 위세를 날렸던 루이 14세의 후손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단두대에 세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강력한 퍼포먼스 혹은 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사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해야지
우리가 그 집행된 걸 보고 민주주의적 유전자가 다시 심어질 텐데 예. 그 집행이 지금 막힌 지 며칠째 충격적인 모습으로 막힌 지 며칠째가 된 모습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정치 문화 뭐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정치 문화의 차이가 영국은 어쨌든 명예혁명이란 걸 통해서 상대적 한 명도 안 죽은 건 아니지만은 피를 덜 흘리고 왕정을 이제 상대적으로 절대 왕정을 끝내고 이제 입헌군주제 형식으로 해서 사실상 왕은 상징적으로만 남아있고 이렇게 했다라면은 프랑스는 화끈했죠. 네, 그렇죠. 싹 처단하고 싹 처형하고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공화정으로 완벽하게 넘어가 버리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갔다가 금방 다시 되돌아와요. 모르죠. 반동 네, 있고 난 반동적인 다음에.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걸 얼마나 많이 외웠어요. 지금도 연도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명예혁명 1688년, 프랑스 혁명 1789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학습하고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배워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 우리 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유시민 작가가 쓴 책인데요. 예. 2009년에 쓴 책을 일부러 갖고 왔어요.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앞서 임시정부 말씀은 제가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건 1948년 7월 17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 헌법이 사실은 미군정 시절에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먼저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혁명이 일어나거나 민주 질서를 우리가 피를 먼저 흘려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물론 헌법에는 상해 임시정부부터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일제 강점기 시절까지 우리가 다 하면 우리가 피를 흘려가지고 민주공화정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헌법 그 자체로 보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식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헌법이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런데 그 헌법의 틀이 지금까지 거의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헌법 1조 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다. 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재헌 헌법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딱 한 번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게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그 박정희 유신 때예요. 그러니까 1972년 그때 헌법을 개정을 하는데요. 그때 헌법 안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그때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거기서 그냥 간선제로 뽑아버렸거든요. 그때 이후에 전두환 신군부가 다시 쿠데타 이루고 헌법 개정을 하는데 다시 그걸 원래 상태로 되돌려놔요. 그러면서도 당시 독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계승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헌법이 존재했고 민주주의는 그 나중에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가 후불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먼저 선결제로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고요. 그때 우리가 결제를 해서 얻은 걸 민주주의를 우리가 계속 할부로 갖고 있는 중이다. 지금 상황도 어찌 보면 할부를 계속 갖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서구에서의 민주주의 역사도 짧게는 200년에서 길게는 한 400년 걸린 거를 우리는 지금 100년 만에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경제만 압축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정치도 압축적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지체 현상이 곳곳에서 좀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지체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뒤로 가려는 모습이 보이는 게 저는 대통령이 어쨌든 현직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가 이제 옥체가 보존되면 되는 거죠. 이게 예전에 저희 삼국지만 읽잖아요. 삼국지 보면 삼국지 초반에 천자를 지키기 위해서 영웅 호골들이 딱 등장합니다. 천자는 내가 지킬 거야. 천자는 나한테 있어. 헌재를 지키기 네. 위해 전국에서 다 그렇죠. 올라오잖아요. 다 이렇게. 올라오죠. 예. 그것만 지키면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야 죽든 말든 상관이 없죠. 우리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겪었을 때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왕만 지키면 네.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약간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박세련 작가의 패월 초선전이라는 폐월이요. 네, 패월 초선전. 이 예. 초선이 삼국지에서 그 동탁과 여포 사이에서 이른바 미인계로 초반에 강력한 활약을 하는 캐릭터잖아요. 예. 근데 이 초선을 주인공으로 박세련 작가가 쓴 소설인데 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천 비록 배운 것 없어도 이 한 글자는 안다. 하나를 큰 것이 떠받들고 있는 모양.
세상과 천하는 같은 말이다. 천하가 세상이고 세상이 천하다. 그러니까 천자가 하늘이고 세상이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사람의 배고픔에 대해서 무엇을 알까? 병듦에 대해서 썩고 쓰러지고 뒹굴며 신음하는 그 밖의 모든 공고함에 대해서 알까? 사람처럼 하찮은 것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어찌나 깊이 괴로워하는가를 단순히 하나일 뿐인 하늘이 조금이라도 알까? 알아야 할까? 알고자 하는 마음인들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절대 군주를 우리가 지향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의 대리인을 뽑는 것은 어떤 지구지수란 가치에 의해서 민주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우리의 먹고 살기에 더 가까운 일일지도 몰라요. 절대적인 군주, 절대적인 독재자는 우리 시민들 한 명 한 명의 먹고 사는 문제, 그의 자유와 인권보다 자기 자신의 권력 유지가 더 우선이겠죠. 그 점을 좀 시민들이 워낙 많은 시민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윤상현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거는 민주공화정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거에 호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김성환 평론가님이 또 정치평론, 시사평론 오래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에나 어느 세대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지금 강경 보수층에는 이런 봉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일종의 뭐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의 속성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건 정치 평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걸 뭐 다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뭐 일종의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선거 부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일종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 아니냐. 계엄령 선포 배경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최근에 계속 뭔가 이렇게 가짜뉴스 같이 음모론을 일부에서 생산하면 그걸 일종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일종의 떼를 쓰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이 전혀 그렇게 안 돼 있는데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언론이 그걸 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는 탓도 좀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나치 선전장관을 지냈던 괴벨스에게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어요. 괴벨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저는 그 반민주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누군가는 끊임없이 당신들은 이게 맞아라고 주입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일종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득실을 따져가면서 정치권에서 오히려 그걸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계속 경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은 공화정 시대 대통령이 국채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후불제 민주주의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독일에 저명한 신학자 마르틴 니밀러가 썼다고 알려진 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 집권 직후에 쓰여진 그 책인데 당시에도 이게 좀 화제가 됐던 시이기도 해요. 1976년도에 신도들과 이 신부님이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독일 교회가 1933년 나치 공산주의자 대수청 당시에 뭐를 했으면 좋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근데 정확하게 이 표현처럼 말을 한 건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시처럼 됐어요. 그 시를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삼인주의자를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삼인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체포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잡아갔을 때는 항의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줬던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의 상황하고 비유해 보면 많은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우리가 후불제로 공화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어찌 보면 달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다 실천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나오는 건데 그런 한 사람이 없고 방관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 선포됐을 때 국회로 많은 시민들이 달려가서 막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시민들은 계속 막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예. 결국 계엄 선포했다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 독재를 꿈꿨다고 생각해요. 독재라는 게 달리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정치 세력을 없애는 게 독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민들이 막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방금 말씀하신 시는 처음 그들이 왔을 때로 이제 알려진 First Day Came 요 시고요. 근데 정확하게 이 시를 얘기하지는 않았대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후대에서 계속 만들어져 가면서 이 시라고 얘기를 버전이 했답니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네, 예. 네, 예. 맞아요. 시인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그 윤상은 의원의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했는데요. 1년이 지나면 잊힌다고 말했잖아요. 그땐 존재감이 없어서 잊혀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확하게는 1년이 지나면은 다 잊고 의리 네. 있다라고 찍어주더라. 맞아요. 이런 표현이었죠. 예. 그때는 존재감이 없어서 다 잊고 찍어줬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100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기록으로 다 남을 만한 역사입니다. 역사에서 어떤 존재로 자리 잡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짧게 30초 정도 말씀해 주시죠. 아까 후불제 민주주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도 예. 오늘 갖고 왔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는 계속 먼저 할부로 당겨 쓴 돈을 갚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갚지 않으면 결국 민주주의는 달성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앞에 일들이 자꾸 답답한 게 있다고 해서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가 충성할 대상은 군주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죠. 국민입니다. 네. 이거를 좀 모두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 칼럼 문장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